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지내는 동안 알아야 될 그런 교육제도 그리고 진로진학 관련한 정보를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진로진학 관련해서 한 17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최고의 강사라기보다는 좀 오래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나 또 학생들도 많이 좀 봐와서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오늘 학부모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주로 강의하는 대상이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한 축이 대학교에 이제 학생들 평가는 입학사정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입장과 또 평가하는 입장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란 거는 지금 교육제도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제도란 거는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방향이 있어서 예전엔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젠 상황이 돼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필요한 지식이 변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과 지식이 변하면 그게 교육제도로 반영이 돼요. 바꿔 말하면 지금 예전보다 교육제도가 좀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면 이제 사회가 점점 빨리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럼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죠. 못 살았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략 70, 80년도 때 그때는 사회에서 원하는 필요와 능력을 가진 직업들이 국가주도 직업들이에요. 국가주도. 한 나라가 아직 자생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가 안정화되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직업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공무원, 그렇죠? 그리고 교육 쪽, 그리고 전문직이란 게 국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의료 쪽이나 법률 쪽 이런 쪽은 국가에서 처음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이 발달하는데, 그런 직업들을 선발하고 뽑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체크하는 능력이 평균 학업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평균 학업 능력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대략 기억이 나실 텐데 혹시 그 친구가 특별히 무슨 과목 좋아하고 잘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걔는 다 잘했죠. 다 잘했는데 그 친구가 특별히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건 우리 기억에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과목별 성적을 체크하진 않았거든요. 성적이라고 하면은 평균 몇 점, 총점 몇 점, 전교 몇 등, 그죠? 왜? 대학교 입시도 그렇게 선발이 되고 전문직 시험들도 평균 몇 점 이상의 선발을 하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학업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평균이 중요해요. 평균이 높은 게. 자, 평균을 높이려면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은 못하는 과목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평균을 높이려면. 90점을 95점 만드는 노력이랑 70점을 80점 만드는 노력이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는 과목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못하는 과목 쪽에 집중해서 그 성적을 올리는 게 평균을 높이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때요? 성적표 딱 갖고 가면 잘하는 과목의 칭찬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못하는 과목, 그죠?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그쪽에 집중했죠. 그게 맞아요. 그때는. 왜? 평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시험이 내신 수능인데, 왜 그러냐면 못 사는 나라가 잘 살아야 되죠. 근데 못 사는 나라가 잘 살려면 정답이 있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가 잘 살려면 뭘 따라하면 되죠?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는 무슨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지를 배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걸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를 잘 가르치고 있는 거를 잘 습득하면 돼요. 그렇죠? 있는 거를 잘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문과, 이과도 나누고 과목도 나누고 과목도 챕터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어때요? 예전에 시험 보면 예전에 배웠던 건데 요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요번 시험에 나왔어. 그럼 우리 어때요?
화나죠. 막 따져야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분리사고에 익숙해요. 융합사고가 아니라 분리. 그리고 정답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 정답을 대하는 사고, 그런 쪽에 좀 익숙합니다. 그런 거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시험 방법이 내신이나 수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내신을 보는 것과 수능을 보는 거, 객관식으로 딱딱 정답 찍는 거, 그런 방식이 돼요. 자, 근데 가장 최근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좀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주도 말고도 자생적으로 잘 되는 분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로 기업들별로. 자, 그렇게 되니까 필요한 능력, 학업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데 필요한 학업 능력이 이제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필요한 학업 능력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야는 영어 약간 못해도 돼. 대신에 수학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떤 분야는 영어, 어떤 분야는 과학. 또 어떤 분야는 공부 물론 잘하면 좋지만 약간 학업 외적인 거 있죠. 기업으로 치면은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꼭 잘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아니면 외국어 점수 말고 외국어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 자,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바뀌게 되면 그게 1차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대학이에요. 왜? 대학에서는 그런 인재를 배출해야지 취업도 잘하고 나중에 직업도 잘 가지니까. 자, 근데 대학에서 들어온 애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막 이런 거 필요해 가르치고 커리큘럼 바꾸고 해서 가르쳐서 내보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 대학생들이 대학교 말을 잘 안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선 들어오는 애들을 데리고 그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애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제도를 바꿔요.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초등학교 교육. 평균 학업 능력 말고 그 분야, 지원하는, 얘가 오려는 분야에 대한 학업 능력을 체크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게 전공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인재만 필요할까요? 예전처럼 정답 딱 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실한 인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추가됩니다. 여전히 이 전형 그대로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지금 분야별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이게 최근까지 모습인데 그러면은 지금 교육제도 2015, 2022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를 체크하려고 하고 어떤 걸 기르려고 하는가라는 걸 이해하려면 뭐를 보면 되죠?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어떤 건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은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에요. 사람을 대신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력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사라지는 기술에 필요했던 인력보다 훨씬 작은 숫자의 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좀 어떻게 해요? 4차 산업혁명 막아야 되나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초기에는 약간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왜? 지금 인력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좀 늦춘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 요거를 일단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지식에서는 없고 있는 직업에서는 없고 이제 새로운 분야를 계속 창출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금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에 필요한 지식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일단 아직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선진국에 속하지만 제일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자, 아직 따라갈 모델은 좀 있습니다. 자, 미국을 보면 매년 글라스도어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 순위를 내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째 계속 상위 탑5 안에 드는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랑 데브옵스 엔지니어, 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뭐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 많이 익숙하신가요?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왜? 이 직업들은 없던 직업이에요. 새로 생긴 직업. 그죠? 새로 생긴 직업인데 이미 탑5예요. 그죠?
그러면은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건지. 자, 특징을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 학문 베이스는 수학 쪽이에요. 수학 쪽인데 컴퓨터를 잘 이해하고 있어. 왜? 수학을 잘한다고 우리가 손으로 막 이걸 풀진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수리적인 거를 해결을 하는데 그 적용점이 경영 경제, 도메인이 마케팅, 시장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보를 분석해서 기업의 앞으로 나갈 방향,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경영 전략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분명히 수학 컴퓨터 이쪽은 우리가 흔히 이공이라고 나뉘는 쪽이에요. 이과. 그렇죠? 근데 적용하는 것은 경영 경제. 그렇죠?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그렇죠? 자,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데브가 디벨롭먼트의 데브입니다. 디벨롭먼트 개발한 쪽. 그리고 옵스가 오퍼레이션스 운영 쪽의 옵스예요. 그래서 개발 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흔히 이공 쪽에서 하던 거, 개발 쪽, 그리고 운영 쪽, 이쪽은 인문 쪽에서 하는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개발 기술이 뭐 아주 이해를 못할 만큼 일반 인문에서도 이해를 못할 만큼 되게 복잡하고 세분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들이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기술을 알면 이걸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는데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퍼레이션 쪽에서 기획 쪽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럼 이걸 만들어 그럼 개발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개발 쪽에서도 운영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운영 쪽에서도 개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DevOps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는 개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운영에도 참여해서 이런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굉장히 높은 연봉 수준과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직업 들어보니까 새로 생긴 직업들인데 특징이 어떻죠? 딱 드러나는 특징이? 흔히 얘기하는 문과, 이과 경계가 좀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 알아두실 거는 그렇다고 1대1은 아니에요. 요걸 흔히 융합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융합지식의 특징은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웠다고 융합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중심인데 과학을 적용하거나 과학이 중심인데 사회가 적용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제도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자, 그럼 현재 필요한 현재 직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창업 쪽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글로벌과 창업 쪽이 가장 주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들,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일단 예전에 분야별로 이건 여전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융합창의라고 얘기하는 지식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형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이 돼요. 2015 교육과정은 헷갈리지 마세요. 2015 교육과정 되게 오래전 상관없는 예전 교육과정 같잖아요. 연도 보면. 근데 이건 재정연도입니다. 적용된 거는 2018, 19년도 그때예요. 그래서 재정연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초중고 학생들 하고 있는 거. 2022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작하는 거고 요게 2015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요거를 두 개를 굳이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좀 나눠드린 이유가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갈 때가 202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에 대해서 2022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년이 지금 초6 미친 거예요. 바로 학부모님들 자녀가 해당되는데 근데 요 2022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면 제가 괜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게 아니라 요거 안에 얘랑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5 교육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를 따라서 2022 교육과정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징이 뭐냐면 다
다른 전형들하고 이걸 나눠볼게요. 자, 다른 전형들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수능 요건 예전부터 있던 전형. 부모님 때도 다 있던 전형입니다. 자, 이 전형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시험 성적이에요. 그냥 시험 성적. 누가 시험 보는 거 가장 높은 성적인가 1위부터 딱 잘라서 이렇게 뽑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럼 그 전형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물론 성적을 보는데 체크하는 방식이 좀 쉽게 설명드리면 가중치 점수, 추가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학생한테? 지원하는 전공에 적합한 학생, 지원하는 전공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학생한테 추가 점수를 줘요. 가산점 줘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학생이 지원했어. 근데 성적이 같아. 총점이 같아. 근데 A는 얘는 우리 학과 굉장히 적합한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얘한테 가산점을 줘서 얘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면은 좋은 건 뭐냐면 그럼 이 전공 적합성 어떻게 평가할까? 요거 알면 되죠. 도대체 학생부에서 뭘 볼까? 이거를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정확하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교과 내용 중에서요. 교과, 비교과는 제가 교과 내용 중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과목 이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공과대학이면 수학하고 과학교과, 경제학 보면은 사회, 수학 이런 그 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과목을 선택 과목. 선택 어떻게 했는지. 두 번째가 교과 성취도예요. 교과 성취도인데 그냥 단순 성적이 아니라 다른 전형들은 그냥 성적 총점 보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에서는 전공 적합성 평가는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예요. A랑 B가 총점은 같은데 A가 잘하는 과목은 우리 학과 관련된 거. B가 잘하는 과목은 우리 학과 관련 없는 거. 그러면 얘한테 가산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수업 활동에서 수업 활동. 자, 수업 활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지필 평가가 교과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있죠? 지필 평가 말고 수행 있죠, 수행. 그게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역사 과목이에요. 근데 배우는 수업은 역사야. 근데 역사 과목에서 이 학생의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과제로 어떤 걸 내놨냐면 본인이 관심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와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얘의 적성은 뭐죠? 과학이고 전공 적합성도 과학으로 드러내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런 역사적 사건 조사를 할 때 뭐에 관련된 거 하면 좋을까요? 과학 관련된 거죠. 역사 사건 중에 뭐 예를 들면 산업혁명 관련해서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명공학 관심 있는 학생은 예전에도 팬데믹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이런 내용, 역사와 관련되더라도 본인의 주제는 계속 과학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성실성 포함해서. 그래서 아주 세 개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 과목. 그리고 두 번째 교과 성취. 근데 전공 나중에 지원할 곳과 지원 모집단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학과도 있고 학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는 학과 이러면 되는데 모집단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요게 드러나는 게 세특 있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담당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글로 적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내용입니다. 교과 내용. 요 내용들. 자, 근데 보세요. 학업 성적 노력해야 되죠. 그죠? 어쨌든 학생이 노력해야 돼.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특 수행 해야죠. 대신해주면 안 되죠. 그죠? 학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은 선택만 잘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작은데 선택 과목은 우리가 만약에 잘 지도를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산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슈냐면 예전에 혹시 선택 과목 기억나세요? 어떤 거 있었죠? 뭐 제일국어 있었고
대표적으로는 사회랑 과학 쪽이 있었고, 근데 뭐를 되게 선택해본 기억은 별로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그때도 사회 여러 과목이 있고 과학에도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걸 학생이 선택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과목을 선택해서 배웠다는 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과목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선택 과목 볼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지금 선택 과목. 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공통 과목이라고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이렇게 배우는데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이 51개가 있고요. 진로 선택이 46개가 있어요. 총 97개 과목이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 모든 과목이 다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대략 한 5, 60개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은 좀 정해놨어요. 자, 그럼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에서 독서, 문학, 수학에서 수학 1, 2, 영어에서 영어 1, 2 요거는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선택하라고도 안 해요. 그냥 이거는 기본으로 배우는 거.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수능에도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도 들어가는 과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야겠죠. 수능에 들어간 선택 과목이 뭐가 있냐면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수학에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사회랑 과학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사회 2개를 해도 되고 과학 2개를 해도 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2개를 하면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는 문이과가 안 나눠졌는데 대학교는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회에서 2개 하거나 과학에서 2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나 과학 최소한 2개 이상씩 할 거거든요. 내신에서는. 근데 대신에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니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시험을 보는데요. 요거는 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대학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목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냥 원래 잘했던 과목이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과목들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손해고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원래 잘했던 학생이 다른 과목들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언제 선택을 하냐면 보세요. 예전에 문이과를 나눴는데 지금은 문이과를 안 나누고 이제 과목반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문이과 나누고 혹시 과목반 나누는 게 몇 학년부터라고요? 고2부터죠? 그러면은 언제 조사해야 돼요? 선택은 고1 때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제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합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렇죠? 자, 고등학교 1학년 5월이 어떤 기간이냐면 고등학교 입학 언제예요? 3월에 하죠. 3월에 하면 일단 비교과 선택하라고 합니다. 동아리 뭐 할지 정해요. 그리고 3월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뭐예요? 중간고사 보죠. 시험 쭉 보면은 딱 시험 끝나는 게 5월이에요. 학생들이 아직 고등학교 내에서 어떤 정보가 별로 없어요. 입시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 딱 5월에 학교에서 이런 종이가 와요. 선택 과목 수강 신청, 그리고 진로에 맞는 거, 진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언어와 매체 합법과 정문에서 선택을 하래.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그럼 학생들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정보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조금 쉬워 보이는 거. 일단 이런 점 익숙하고 쉬워 보이는 거. 두 번째, 이제 문이과반이 아니라 이제 과목반 생기는 거예요. 같은 과목 선택한 애들끼리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친한 친구 뭐 했는지 그거 따라 선택해요. 학생들은 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문제는 평가하는 입장에선 학생들이 지금 무슨 과목에 선택을 하는지가 전공적 합성 적성검사 같은 거예요. 이 선택을 보면 얘 학업 적성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학생부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저 진짜 원래 되게 정말 여기에 관심 있었고요. 뽑아주시면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이럴 거잖아요. 이걸 말로 믿을 순 없죠. 그래? 자료를 봐야죠. 근데 선택 과목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어. 원래 관심 있었대. 나 뽑아달래. 그럼 최소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중에 무슨 과목이 있어야 될까요? 기계공학이면 물리 과목이 있어야죠.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 쪽에 대한 것들이 선택으로 좀 나와 있어야, 그렇죠? 그 말을 믿을 수 있는데 그때 선택은 어떻게 했대? 친구 따라했어. 근데 가서는 선택은 그렇게 해놓고 원래 이쪽에 관심 있었대. 에이, 거짓말. 추가 점수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22 교육과정은 그러면 2015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좀 편하게. 2022 교육과정은 언제 시행이 되냐면 2022년도에 제정이 되고 202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해당 학력은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갈 때 딱 해당이 되는 거죠. 이 2022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제도가 학점제예요. 그래서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거의 동일한 용어로 보통 쓰고 좀 약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2015가 지금이고 2022가 그 다음인데 2022의 핵심 제도가 고교학점제다. 아까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항목이 추가돼요. 예.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원래 있던 거에서 융합 선택 과목이 막 뭐가 되게 많이 생겨서 추가된 형태가 아니라 기존 과목들을 좀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해서 나눠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교과는 창체 활동이 자동 공진, 그래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형태가 뭐 중요하냐? 왜 꼭 봉사활동을 꼭 다 해야 되냐? 라는 이슈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봉사활동을 대입해서 지금은 좀 많이 빠졌는데 예전에 봉사활동이란 것도 있을 때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봉사활동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활동을 잘하는 게 대입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어렵죠? 네. 학과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아이의 역량이 중요한 학과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교육 쪽이나 의료 쪽이나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쪽은 봉사활동에서 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학과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공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그냥 좀 했구나 이 정도면 되지 그거에 되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종합능력을 기르는 데는 중요하지만 이게 학과별로 차이도 있는 거니까 그냥 형태를 정하지 않고 본인 진로에 맞는 걸로, 예를 들면 진로 탐구 활동이 그래서 봉사활동 위주의 활동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혹은 동아리 위주의 활동도 될 수 있고, 그 형태는 본인의 진로 탐구 활동에 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하라라는 거지 예전과 뭐가 또 되게 달라진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변화는 이게 대표적인 변화거든요. 제도 그 과정 안에서. 근데 이 변화는요. 소비자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학생 학부모는 이게 되게 달라졌다는 걸 못 느끼실 거예요.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하래.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뭐 활동하래. 그런 지시 오면은 그거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아니에요. 교육 제도를 보는 담당자들은 알 수 있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어. 근데 예전 거에서 쭉 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걸 딱 볼 때는 예전 거랑 뭐가 되게 바뀌었어. 뭐 이런 형태를 느끼진 못해요. 오히려 이거 말고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좀 친절하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안내해 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거 말고 알아두실 거는 2015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15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평가였던 것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상대평가란 거는 어떤 거죠? 내가 몇 점 받았다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리 과목을 어떤 학생이 93점을 받았어요. 얘 성적 좋은 건가요? 점수로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얘가 93점 받았는데 그 학교에 물리 과목 선택한 애들 평균이 98점이야. 그러면 얘 성적은 안 좋게 돼. 왜? 등수로 매기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는 등수로 매겨서 얘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몇 등 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을 만약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약간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신을 따기 어렵다잖아요. 왜 어려워요? 거기는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등수로 성적을 매기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15 안에서도 지금 현재 성적 성취 방법인데 이게 뭐랑 부딪히냐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라랑 부딪혀요. 왜? 진로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이 예를 들면 난 기계공학과 가니까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리 선택하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하필이면 물리 선택. 대표적으로 물리 과목과 문과에서 경제 과목이 그렇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이에요. 심지어 물리2는 수능에서도 1%밖에 선택을 안 해요. 공부 이과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들. 자, 그러니까 그 과목 선택하면은 장점은 뭐죠? 가산점 받을 수 있어. 그죠?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니까 가산점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뭐해? 다른 과목 선택하면 그 가산점 받는 것보다 더 점수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과목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상대평가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죠? 절대평가.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두고 그 이상이면 되게 잘한 거. 요 정도면은 보통 시험 문제 내면 알잖아요. 그렇죠? 수행 정도를 평가해서 그렇게 돼야지 좀 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5와 2022가 추구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진로 적성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융합 창의 능력 기능 이 똑같은데 2015는 미흡한 게 있는 거죠. 성적 체계 때문에. 그거를 온전하게 바꾼 게 2022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2가 좀 더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선택 과목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알아둘 건 뭐냐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좀 많이 봐줬어요. 왜? 현실을 아니까.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변명을 댈 수 없으니까 좀 더 제대로 본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중요해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두세요. 공통 과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차 등급 유지. 이게 상대평가예요. 네. 다 절대평가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점수 퍼줄 거예요. 그죠? 애들 다 퍼줄 거예요.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이 점수 받은 학생이 몇 프로입니다를 표시해서 정성적으로 그 난이도를 알게 했고 좀 더 그 비교되게는 공통 과목은 석차등. 공통 과목이 어느 과목? 고1 때 과목이에요. 그렇죠? 고1 때 과목. 대표적으로 그냥 국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은 국영수가 중요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과목을 학생이 주의로 하면 좋습니까? 고등학교 와서 선택 과목도 하고 진로 적성에 맞는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어떤 과정이죠? 국민 공통 교과 과정. 예, 요거는 어떤 걸 편식하는 게 좀 안 좋아요. 오히려 다양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 그래서 초, 중 때 어떤 과목을 좀 특별히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서울대, 경희대 입학사정관분들 다 같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학생의 역량은, 학업적 역량은 무슨 과목? 국영수. 선택 과목은 이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어느 쪽 관심 있는 애야? 어느 쪽 적성 있는 애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선택 과목.
성적은 국영수가 좀 더 중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2025 EU 대입입니다. 2025 EU가 지금 초등학교 밑으로 고교학점제 시작되고 2022 개정교육과정 해당되는 때 학생부 준비, 고등학교 준비를 하려면 일단 교과, 비교과 얘기 많이 들을 텐데요. 거의 지우셔도 돼요. 비교과는. 교과가 항상 우선입니다. 교과 해야 돼요? 교과 하세요. 대학교는 뭐 하는 데죠? 공부 가르치는 데예요. 당연히 선발도 학업적인 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과 중요한데 교과에서 그냥 단순 성적이 아니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본인 지원하는 쪽에 맞춰서 첫 번째 관련된 교과 성적, 그리고 선택 과목, 그리고 세부 능력 듣기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선택 과목을 부모님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는 뭐라고요? 요거 두 개는 학생이 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대신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도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조금 작게, 그죠? 글씨도 좀 작게 비교과 영역. 네, 요것도 가능하면 요거 맞춰서. 자, 그럼 이제 들어보니까 이걸 고등학교 건데 지금 초등학생인데 왜 고등학교를 듣고 있나 이럴 텐데 이게 언제 한다고요? 선택 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이 본인의 지원학과라든지 진로 탐색이 언제 돼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중3까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학업적인 것들을 쭉 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한다는 알아두고, 그렇죠?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이게 학교급 전환기라고 하는데 6학년부터 중학교 넘어갈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두시면 너무 좋아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미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미리 해도 또 바뀌잖아요. 다시 다 짜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미리 하는 게 꼭 좋진 않아요. 자, 목표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학생이 물리학자가 되겠대.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야겠대 라는 학생이 있다면,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준비할 거 진로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안 학교에서는 계속 진로하면은 직업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직업이 학생들이 좀 더 알기 편한 진로니까. 자,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입을 준비한다면은 전공 적합성이잖아요. 직업 따라보는 거예요? 학과 따라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이? 학과죠. 우리 학과 적성을 보는 거지 직업을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직업하고 학과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직업을 학과에 있으니까. 물론 아주 좀 정해진 학과들도 있어요. 의학과라든지 아주 특정 직업으로 딱 1대1 매치가 되는 학과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업들은 진출할 수 있는 학과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만 보면은 얘가 우리 학과 와서 이쪽 가겠다는 건지 다른 학과 통해서 가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 전공적 합성, 학생부 준비를 하는 거는 직업이 아니라 학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까지는 계속 직업에 대해서 오케이. 왜 그때는 아직 학과는 좀 이르고요. 직업에 대해서 보는 거 좋은데 중2, 3 때는 그죠? 이제 그거를 그 직업을 탐색한 걸 바탕으로 학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학생들은 요걸 좀 잘 못해요. 예. 그리고 학과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직업이라든 이런 진로 얘기하면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을 중학교 때 탐색을 해주신 게 좋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학과 간다고요? 물리학과. 얘는 물리학과 가는 루트를 짜면 됩니다. 물리학과에 지원하면서 저는 물리학과 적성을 갖고 있어요. 적성이 뭐죠? 물리학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 요를 증명하면 돼요. 뭐를 보면 된다고요? 준비하는데 위에 얘기했죠. 교과 1, 2, 3 그죠? 성적, 관련된 과목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물리학과 관련된 과목 볼게요. 국영수 중에선 뭐? 수학이 중요하겠죠? 사회, 과학, 예체능 중에선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일단 한 과목 뭐? 정답. 이거 되게 어려우셨어요, 혹시? 지금 하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불과 1시간이 안 되는 교육으로 이렇게 정답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생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1학년 때부터. 왜 그럴까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요 정답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뭘 정해놓으면? 목표, 학과를 정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이 왜 이걸 못할까요? 자, 고등학생들 지금 현재 학과 언제 정할까요? 언제들 정해요? 통계로 있어요. 70%가 고3. 그 중에 70% 언제? 지금 막 돌아다니겠죠. 지금 수능 보고 나서, 그렇죠? 그럼 그 학생의 학생부에 고3 때 학과를 정한 학생의 학생부에 저는 이런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가 나올 수 있나요? 어렵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걔는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나요? 아니죠. 되게 열심히 걔도 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정해놓지 않고 하니까 선택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이것저것 한 거예요. 자, 비교과 어려워 보이나요? 아니요, 되게 간단해졌어요. 이제 봉사, 수상 이런 거 다 날라갔거든요. 동아리 진로 탐구밖에 안 나왔어요. 얘 뭐에 관련된 거 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에 관련된 거? 물리학, 과학 관련된 걸 하면 돼요. 예, 동아리 중에서 과학 관련된 거 하고요. 진로 탐구할 때 물리학 관련된 거 하면 되고요. 독서는 학생부에선 날라갔거든요. 예,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대학교 평가는 미반영이에요. 대학 평가가 안 되는데 독서는 대학교에서 좀 좋아해요. 학생들이 어떤 독서를 했는지. 특히 서울대가 너무 좋아해요. 독서를.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 발빠르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독서 활동을 적는 항목은 없어졌는데 과목별 독서 형태로 수행할 때 아까 역사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에서 학생들한테 시켜서 그거를 과목 세특으로 적어주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된 도서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수능은 당연히 내신에서 한 것들을 열심히 한 거를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탐구 영역에서가 2과목 하거든요. 하나는 물리로 했습니다. 그쵸? 물리학이니까 이건 쉽죠? 나머지 하나의 초이스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3개 있어요. 3개 중에서 얘는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중에서 얘는 화학하면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렸는데 사실은 만약에 학생이 학업 역량이 좀 괜찮아서 최상위권 학교들 있죠. 혹은 의대. 요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가산점에 가산점 맞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일단 물리학과 기준으로 본다면 학과는 물리가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뭐 한다고요? 핵물리니까 얘는 어떤 차원이냐면 학과까지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학과 가서 나는 이런 것도 할게요까지 정해놨어요. 학업 계획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을 했대. 그럼 얘는 선택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학생부가 돼. 이게 최상위권 학교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왜 최상위권 학교들에서 보냐면 최상위권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꼼꼼하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상위권 중하위권 학교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최상위권 학교들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내신은 조금 안 좋은데 실제로는 괜찮은 애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애들이죠? 특목고나 자유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내신 좋다고 뽑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학생 뽑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은 웬만한 1, 2등급 애들보다 좋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데 그 방식이 이런 진로 안에서는 학과 안에서도 세부지지. 그래서 최상위권을 좀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학과에다가 조금만 더 욕심내세요. 그 안에 본인 주제를 표현하는 주제 탐구나 아니면은 선택 과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얘는 물리학과 들어가서 실제로 핵물리학자가 되고 그 친구는 물리학과 가서 천체 물리학의 전문가 될까요? 실제로? 모르죠 그거.
들어가서 또 다른 데 관심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또 그런 탐구,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을 보는 거예요. 네. 다른 학생 비해서 그런 호기심을 드러냈다면 들어와서도 잘하겠네. 자,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준비하면 고등학교 이후로 해서 대입을 준비하는데 가산점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전공적 합성 가산점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럼 이 친구는 전공적 합성 준비를 안 하는, 할 필요가 없는 다른 전형 있잖아요. 다른 전형들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뭘 더 많이 했나요? 양이 많아요? 이 친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아니죠. 어차피 시험 볼 때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보다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선택 과목 선택하고 동아리 시간 어차피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는 거죠. 뭘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물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진학이 중요하니까 진학 차원 얘기를 조금 더 우선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런 계획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왜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과학을 잘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과학 중에서 왜 물리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동아리, 과학탐구 동아리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알고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면 모르고 하는 것보다 요만큼 덜 힘들어요. 이걸 갖고 하면은 고등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요. 말도 안 되죠. 힘들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알고 하면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렇죠?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대학교에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걸 보여드리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물리학과니까 쉽죠. 다른 학과면 선택 과목 뭐 해야 돼요? 의료학과는 선택 과목 뭐 해야 돼요? 라는 것들을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걸 정해야지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중에서 학과라든지 이런 교육을 아직까지는 진로 교육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직업에 대한 거, 성격에 대한 거, 적성에 대한 걸 하는데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가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모르고 있는 아이인데 선택은 해야 돼. 그럴 때 하면 좋은 게 검사인 거예요. 대신에 기준이 학생의 흥미는 아직 모르니까 학생의 흥미보다는 대학교 평가 위주로. 예를 들면 나는 학교 과목 중에서 이런 과목들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럼 그게 어느 학과에서 가장 전공적 가서 많이 줄 수 있는 건지. 학생들이 좀 익숙한,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과에서 전공적 합성 점수 많이 주는 과목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기본은 인문이니까 그렇죠? 국영수 중에서는 국어에 중요할 수 있어요. 사회과학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인문이에요. 심리학이 사실은 과학, 생명과학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회과학, 국어 쪽인데 근데 애들 다 똑같잖아요. 그거. 실제로 심리학과 입학사정 심리학과 교수님이 학생들 문과지만 학생들 성적에서 주로 보는 과목이 주목해서 보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 왜? 심리학은 통계학이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심리학과 준비하는 애들이 다 국어, 사회, 그리고 다 멘토앤 멘티하고 저는 학생들 상담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요. 심리학과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 통계 이런 쪽에 영향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더 잘할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보를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입장에서 얘의 적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학과계열 선정검사, 웅진 싱크빅에서 저희 에듀멘토랑 같이 하는 이 검사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질문들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과목 좋아해? 대학교 앞으로 이런 공부들이 있는데 어느 쪽? 그리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수리적인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실험 활동 좋아하는지 좀 공부 환경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이 검사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공부하는 내용, 교과 내용,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대학교에서 어떤 쪽에 관심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쪽에 진출할지 관심 있는 거, 이게 학생부에서 대학교에서 전공적 가성 평가할 때 보는 요소들이거든요. 요거를 봐서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탑5 학과를 내놓게 되는데, 여기 있는 학과들은 뭐라고요? 학생 희망학과는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학과 알고 있는 학생은 좀, 저는 이런 쪽에 관심 있어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평가는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받으면은 반응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학과도 있네요. 운이 좋은 애들. 어차피 똑같이 모르는데, 다행히 학생이 선호하고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들이랑 다행히 본인이 희망하는 쪽과 맞는 거고. 근데 또 이런 학생도 있겠죠? 왜 이런 학과들이 나왔지?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본인 희망과 실제 평가가 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가까운 쪽은 평가 입장이겠죠. 괜히 심리학과 상담하는 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니까 통계 배워. 네, 이거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좀 더 평가하는 기준이니까 여기 나온 결과에 있는 학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적합하게 보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거 중에서 꼭 선택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학생들 계속 아직 탐색 기간이에요. 하지만 스타트를 할 때,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때 보시면 좋은 내용들로 학과들을 제시하니 요 학과부터 시작해서 탐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 대한 거 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과목, 그리고 아직은 과목 잘 모르니까 학과에 대한 것들 정보까지 좀 전달이 되고, 이제 요게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 이제 넘어갈 때쯤에는 고등학교용 검사를 보게 되는데, 그 검사는 이게 선택 과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선택 과목 하는 게 학교에서 행정상으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그 선택을 좀 본인 진로 맞춰서 잘하는 게 학교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찾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검사 중에서는 이 검사밖에 없어요. 그 용도에. 일반 직업적성이 아니라 학과적성 보는 검사가 선택 과목 나오는 검사 이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할게요. 2015-2022 교육과정 교육 포인트 레슨입니다. 첫 번째, 진로는 직업적성 좋아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거 딱 보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학과 공부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일반 성실하게 학습 습관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학습 습관 기르되 이런 걸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업적사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처음에는 직업부터, 학생이 잘 알고 있는 직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2, 3학년, 그죠? 중학교 2, 3학년 넘어갈 때 학업적성, 그죠? 학업적성 바탕으로 학과 탐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학습은 성적은 국영수, 그렇죠? 그리고 과목 선택이 특히 절대평가되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 미래 융합 창의를 위해서, 자, 인성 쪽은 뭘 보냐면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자기소개서에서도 인성 파트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한 경험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거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보는 인성은 저 착해요, 저는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회적 인성입니다. 같이 협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인성이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활동들을 조금 매칭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여기 창의, 사고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의보단 사고력 쪽에 제가 빨간색을 처했어요. 왜 그러냐면 창의력이란 건 아직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창의력이 뭐예요? 그리고 뭘 해야지 창의력을 기를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교육제에서 풀고 있냐면 융합으로 풀고 있는데, 아까 융합이 말씀드렸죠? 지식은 융합할 수 있대 적성이 융합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이 사회적성 갖고 있으면은 사회를 바탕으로 과학을 자꾸 접목시키는 거.
과학적 설명, 과학을 중심으로 사회를 접목시키는 거 이렇게 돼야지 과학도 하고 사회도 한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융합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한테는 부담, 여전히 분리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되는 학생의 주가 되는 적성 학업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계속 적용시키는 거 요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푸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좀 미리 좀 질문을 해주신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2개만 좀 짚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중학교 때 이제 인강으로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해도 될까요? 학원을 꼭 보내야 하나요? 적정한 학습 형태에 대해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 학생마다 달라요. 학생마다 다른데 이걸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애들이 있죠. 1% 애들. 제가 걔네들 만나고 예전에 서적 작업하는 게 있어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100명을 만나봤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국영수는 학원이 낫습니다. 국영수는 사실 학원, 특히 수학. 특히 수학은, 그리고 수학과 영어를 학원 다니는 이유가 좀 달라요. 수학은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좀 더 효율적인 거? 분명히 배우는 게 막 느껴져요, 수학은. 근데 영어는 뭐가 배우는 게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왜? 영어는요, 이해보다는 학습 방법이 수학은 조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영어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이 됐던 아니면 영어는 약간 관리 형태가 돼도 돼요. 좀 매일 이런 거를 좀 과제를 주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반복적으로 필요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들은 아무래도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조직화라고 하거든요. 머리에 잘 저장해두고 분리해서 저장해두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방법들을 인간 강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대신에 인터넷 강의는 일반 학원 가는 데 대해서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약점은 아시겠죠? 약점은 뭐죠? 일반 학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약점은 집중에 인터랙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강점도 있어요. 강점 뭘까요? 시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도 들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1% 애들 보니까 인강을 한 번 안 들어요. 오히려 약간 빠르게 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중요한 거는 집중도가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습으로 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걸 복습, 머리에 잘 조직화하는 그 용도로 많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특정 과목이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그쵸? 특히 수학 과목 등 주요 과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시켜놔야 하는가? 국영수는 하세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의 학업 역량 보는 거는 주요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왜 그러냐면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전 사회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뭘 해놓은 게 많으면 이게 아까워서 잘 못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뭐를 국영수는 왜? 공통 과목이에요. 어떤 진로를 하든 이과면 수학이 중요하고 문과 아니요. 국영수는 문과든 이과든 다 중요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목이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시되 실제로 좀 더 세분화된 과목은 좀 진로 정하고 학과목표를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공부하기 좋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